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민주당은 3명이 등록했고 국민의힘은 11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먼저 후보가 많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빅4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이니까 김성태 대표님 한번 사실상 많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이 조기 대선판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고 또 대권의 꿈을 실천시키고 실현시키는 어떤 그런 지금 한마당 큰 잔치의 장이 우리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대려 윤석열 대통령의 13 비상계엄이 결론은 헌재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직을 파면당하고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그런 자성과 성찰의 시간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자정의 노력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런 과거 같으면 당내 소장 계획파들의 그런 정말 결기 어린 목소리로 당을 혁신하고 변화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 많은 기득권을 버리면서 다시 국민들에게 길거리에 나왔는 그런 정당의 모습,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다시 우리가 국회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그런데 이거는 저도 뭐 짧지 않은 정치를 한 사람이지만 이거 참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후보 많은 게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지. 그거 갖고 죄송합니다. 그 말들이 많은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 농담삼아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건데 그 대통령 탄핵 안 당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좀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어 보였던 오세훈 시장하고 유승민 전 대표가 물러났는데 물론 두 분이 물러나는 과정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 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른 아마 그 루트를 밟아서 대권 도전 한번 해볼 생각이 여전히 경선만 일단 불출마한 그렇죠. 거죠. 네. 대선 불출마까지 아닌 것 같고 네. 반면에 오세훈 시장은 요즘 여러 가지 이제 본의 아닌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뭐 문제, 그게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히 토지 허가 거래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설수에 오르면서 스스로 약간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결국은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이러는데, 지금 있는 후보들 중에서 결국은 한 뭐 4-5명 다시 추려질 텐데요. 4명 정도 추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한 지금 후보군은 한 5명 내지 6명 정도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 안에는요. 얘기가 막상 나왔으니까 두 분 뭐 탑4를 한번 좀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현재 빅3는 누가 뭐라 그래도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이죠. 예. 여기에 이제 사실상 픽보로 오세훈 시장 몫이 지금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장 카드가 공교롭게 이제 1차 컷오프를 맞추고 나면 4명으로 추려내죠. 지금 국민의힘 경선 규칙상. 그럼 그 한 명의 성착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과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 이런 몇 분이 그 마지막 이제 한 장의 티켓을 자신들이 확보한다고 지금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지만은 또 의외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다른 후보가 또 네.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 그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합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이 다투고 있다 이런 평가에 동의를 하시네요. 그럼 혹시 다른 변수는 없다고 보시나요?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빅3는 그 정해진. 이견이 없을 것 같고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이 정도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컷오프 이후에 이제 국힘 경선이 마지막에 이제 두 분이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에 예. 그 빅2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아직 지금 한 이번 주말까지 지나면은 이제 대체로 답이 나오는데 공교롭게
지금 현재 그 빅3는 이제 탄핵을 찬성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이 두 분이 있고 이제 추가로 한 분 더 이 피포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이제 최종 파이널 이제 결승에 2명 올라가는 사람도 이제 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정확한 답은 이제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입할 건데 안철수 만일 지금 후보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뭐 탄핵 찬성 두 사람, 탄핵 반대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일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면 3대 1이 되는 거고요. 탄핵 반대가 3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한 사람이 결승에 올라갈 공산이 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더 주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명이 한동훈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투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지금 추세가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상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난 20대 국회 이제 당내 경선에서도 사실상 밖에 국민 여론에서는 지지율이 이겼다가 당원 지지에서 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와신 상담 그동안 당원 지지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네. 요 근래 그런 홍 지사의 조직력이 돋보이고 있고 또 한동훈에 대한 또 일부 상당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뭐 부동의 지금 탄핵 정부에서도 이런 일을 지켜온 김문수 후보 그대로 그 여론을 안고 갈 것인지 뭐 이런 게 올 연말이 아니라 이번 주말 정도 되면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생각이 국힘의 후보가 어느 정도 진영이 짜여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 홍 의원님은 좀 빅2를 예상해 주시기 좀 어려우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도상 홍준표 시장이 네. 최종적으로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최종 후보로? 예, 왜 그러냐면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는데 빅2에만 들어간다면 최종 후보는 홍준표 시장이 제일 유리하다.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붙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그 김문수 장관은 탄핵에 확실히 반대한 거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그렇죠. 찬성과 반대, 반대하지만 찬성과 반대가 좀 모호한 입장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탄핵을 찬성했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경합을 할 경우에 결국은 양극단,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양쪽에 이제 김문수, 한동훈이 있다면 그 중간에 홍준표 시장이 있는데 홍 시장이 빅2에만 들어간다면 예컨대 김문수, 홍준표 대결이면 한동훈 지지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김문수 그 장관보다는 홍준표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반대로 또 김문수 후보가 떨어지면 홍준표, 한동훈이 됐을 경우에는 김문수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비토가 훨씬 강할 게니까 그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만약의 경우 빅2에 못 꼈을 게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홍준표 시장이 당내 기반을 꽤 넓혀온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해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빅2에는 무난히 들어가고 빅2에 들어간다면 최종 후보까지 가는데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확장력 측면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역시 그래도 같은 홍씨로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의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예요. 네, 아니 유튜브 여론이나 이런 데서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홍 의원님 말씀하신 그 예언이 맞는지 저희 그 프로그램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슷한 흐름인데 최근에 뭐 김문수 전 장관이 계속 1위를 달리다가 지지율이 약간 주춤하는 경향성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염치 없이 하찮은 리더에게 목을 매는 집단은 사실상 죽기를 작정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바보짓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정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 이재명 대표를 제가 지칭하는 건데 지금 이제 사실상 다 죽어가는 한 인간을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 정부에서
두 번 다시 보수 진영에 8년 만에 또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걸 피하고자 했던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13 비상계엄 자체를 갖다가 강성 지지층에서 아무리 보수 우파가 결집이 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이 보수 우파 결집에 뭐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냉철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도층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보면은 진보 그러니까 좌파 진영 민주당 쪽으로부터 이 중도로 넘어온 사람들보다는 훨씬 보수 우파에서 중도로 넘어간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비율로 굳이 따지면 한 7대 3 정도 돼요. 예. 그러면 그게 합리적 보수를 갖다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지향하지 않고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강성 지층의 입맛에 맞는 그런 쉽게 말하면 당 운영 그리고 당 중진들의 그런 뭐 정치력 이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실망한 그런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좀 상당히 냉철한 판단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재밌는 게요. 그 김문수 후보가 좀 최근에 주춤한 게 도리어 이 한독수 권한대행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한독수 권한대행이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약간 중도층에서 지지한 거냐 했는데 여론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도층보다는 도리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한독수 대세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김문수 장관과 김문수 후보와 한독수 권한대행이 약간 서로 대체제인 거죠. 그 저 윤석열 그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면 그 김문수 후보의 그 후보로서의 결집력이 약간 주춤한 것은 외부에서 한독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약간 좀 상승세는 자연스럽게 그 오세훈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드랍했기 때문에 탈락하면서 그쪽에서는 약간 한동훈 결집 효과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